저는 올해 58, 전남 곡성군 오곡면 암록리에서 나고 자란 김나영입니다. 아직도 코끝엔 섬진강 흡입 냄새와 젖은 소금자루의 비린내가 동시에 치받습니다. 그날 물속으로 꺼져가던 아버지의 체온이 그 냄새에 섞여 제 안에 박혔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장마철이면 저는 꿈에서라도 그 밤을 다시 살아냅니다. 물살 소리가 귓속에서 웅웅거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가슴팍을 후벼팝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곧장 논두렁을 타던 소녀였지만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암록 둔치 비탈에 앉아 도랑물에 비친 하늘을 베껴 그렸지요. 연필 한 자루로 온 세상을 담고 싶어 했던 14살의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전거 앞뒤에 소금자루를 싣고 섬진강 따라 면 단위 장터를 돌던 소금장수였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빨래비누를 손바닥으로 문지르며 남의 집 빨래를 맡아 생계를 이었어요. 여름, 장마 후 마루밑이 눅눅해질 때면 집안에 퍼지는 곰팡내가 아이의 장내 같은 걸 금방 썩게 만든다고 동네 어른들은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 말이 싫어서 저는 더욱 그림에 매달렸는지도 모릅니다. 색연필 한 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꿈꿨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소금을 자루에 퍼담고 자전거에 실어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시느라 해가 져야 집에 오셨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의 집 빨래를 이고지고 하시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겨울이면 트고 갈라져 피가 맺히곤 했어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도 저는 그림만 그렸습니다. 철없는 소녀의 꿈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해 봄 광주예술고 입학 전형 공고가 났습니다. 제겐 그 종이가 은혜처럼 보였고 아버지에겐 불길처럼 보였나 봅니다. 저는 그 공고문을 방문에 붙여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라봤습니다. 광주라는 도시가 예술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반짝였는지 모릅니다. 나영아, 거긴 우릴 위한 대가 아니다.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손등엔 굳은 살이 층층이 겹쳐 있었습니다. 그 굳은 살이
말을 대신하는 사람처럼 무겁게 제 꿈을 눌렀습니다. 소금을 퍼 나르고 자전거를 밀던 세월이 그 손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이 무섭기도 하고 밉기도 했어요. 왜요? 전 도시 가면 그리움으로. 길퍼스비가 어디서 나냐? 공부는 읍내상고만 해도 좋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돌덩이로 내려앉았습니다. 상고? 상업고등학교라니. 숫자만 매만지는 그런 곳에서 제 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날 밤 어머니가 된장국을 데우며 낮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말은 저래도 내 얘기만. 나오면 술도 못 마신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술이든 인생이든 어른들의 말은 늘 핑계거리였으니까요. 아버지가 제 꿈을 걱정한다고요? 그럼 왜 돈을 모아주지 않으시는 거죠? 왜 매일 술만 드시는 거죠? 그런 원망이 제 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며칠 뒤 전대문 앞에 걸어둔 연습용 스케치북이 사라진 걸 알았습니다. 서랍에 숨겨둔 입시원서 돈뭉치도 함께 없어졌습니다. 그 돈은 제가 여름 내내 남의 집 마당 풀을 뽑고 고추밭 김을 매여 10원, 100원씩 모은 피와 땀의 결정체였어요. 마당 한쪽에 기대어 있던 아버지 자전거 바구니 안엔 어젯밤 팔고 남은 소금 알갱이들이 아직 말라 있었습니다. 제 눈은 그 소금을 도둑으로 지목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돈 가져갔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14살 소녀의 절규였어요. 미친 소리 말아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짧고 뭉툭했습니다. 그 뭉툭함이 제 속살을 찍어 눌렀습니다. 제 꿈을 왜 훔쳐요? 그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내 꿈이 우리 밥보다 크냐? 그 대답에 제 안의 모든 혈관이 한꺼번에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장작불에 뒤덮인 솥뚜껑처럼 머리가 울컥 들썩였습니다. 밥이 뭐가 그리 대단해서 제 꿈을 짓밟으시는 거죠? 저도 사람인데, 저도 꿈꿀 권리가 있는데. 저는 방에 처박혀 종이를 찢고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벌겋게 부풀고도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린 그림들을 다 찢어버렸어요. 연필도 부러뜨리고 지우개도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손등이 문지방에서 떨렸습니다. 나영아 부르며 다가오던 그 손을 저는 내리쳤습니다. 피 묻은 손등에 눈길
한 번 주지 못하고요. 나영아, 그러지 마. 내 아버지도 마음이 어쨌어요? 제 인생 망치면서 무슨 맘이 있어요? 어머니의 눈이 금방 젖었습니다. 그 눈물조차 저는 못 본 채 했어요. 그날 저녁 밥상 위엔 뜨끈한 보리밥과 취나물 한 사발이 있었지만 저는 숟가락을 던졌고 그 사발은 바닥에서 허무하게 조각났습니다. 취나물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보리알이 마루 틈새로 굴러떨어졌어요.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그걸 하나하나 주워 담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가족과 말을 끊었어요. 아버지는 술을 더 많이 드시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한숨만 늘어갔습니다. 동생 둘은 무서워서 제 눈치만 살폈어요. 온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저는 완고했습니다. 누가 먼저 사과하나 보자는 신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술에 취해 중얼거리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영이 그림 참 잘 그렸는데 도시 가면 더 잘 될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덜컥했어요. 그럼 왜 못 가게 하시는 거죠?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장맛비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흐린 하늘이 낮게 내려앉고 섬진강 물이 보름달처럼 불어나던 날, 광주 예고 실기시험 전날 밤 저는 작은 보따리를 쌌습니다. 도련님처럼 고운 꿈을 맨발 사춘기처럼 무모한 발걸음으로 집을 나가기로 했어요. 광주에 가서 실기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그냥 그곳에서 살아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부모님이 제 꿈을 인정해주지 않으신다면 저 혼자라도 이뤄내겠다는 무모한 결심이었어요. 새벽 2시 빗방울이 한국자처럼 처마 끝을 긁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뒷란을 넘어 둑길로 나왔습니다. 진창길에 발목이 빠져도 저는 앞으로만 갔습니다. 가방에는 그동안 모은 푼돈과 연필, 스케치북이 들어 있었어요. 그것만 있으면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버스가 서는 압록다리 아래에 임시 나루통나무가 흐느적거렸습니다. 평소보다 물이 많이 불어서 다리가 잠겼나 봐요. 임시로 놓인 통나무 다리만이 건너편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건널 폭의 이음새가 빗물에 반들반들해져 있었습니다. 손잡이로 박아둔 녹슨 철선이 빗물에 떨렸습니다.
무서웠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발을 올렸습니다. 나무가 물 위에서 길게 신음했습니다. 한 발, 두 발, 나무가 흔들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강물은 검은 입을 벌리고 저를 삼키려 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거친 숨이 들렸습니다. 나영아! 아버지였습니다. 소금자루 대신 우비상에 하나 달랑 걸친 젖은 등. 아버지는 어떻게 제가 나간 걸 아셨을까요? 혹시 잠을 못 주무시고 계셨던 걸까요? 그만 돌아와. 아버지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떨리는 음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인생을 돌려줘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악을 질렀다기보다 제 안의 상처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또 똑같을 텐데 제 꿈을 포기하고 읍내상고나 가라고 하실 텐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대답 대신 바람이 강해졌고 비가 옆으로 내리꽂혔습니다. 강물은 검푸른 혀를 길게 내밀어 발밑 나무를 핥았습니다. 그 다리 위험하다. 물이 차올랐다. 내려와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애원하듯 떨렸어요. 그 떨림이 제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싫어요. 저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무는 제 발 아래서 미세하게 미끄러졌습니다. 나영아, 제발.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그 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아버지의 절규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돈 안 가져갔다. 내 스케치북도 안 가져갔다. 그러니까 제발 내려와.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췄어요. 정말일까요? 그럼 누가 가져간 거죠? 손잡이 철선을 붙잡았는데 그 순간 벼락처럼 강물이 들이쳤고 나무 한 귀가 들썩이며 뒤집혔습니다. 제 몸이 허공으로 젖혀졌습니다. 철선이 손바닥 살을 갈라놓고 제 비명이 물과 함께 씻겨졌습니다. 아버지! 그제야 저는 간절히 아버지를 불렀어요. 죽음이 코앞에 다가오니 미움도 원망도 다 사라지고 오직 살고 싶다는 생각만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뛰어들었습니다. 물살은 아버지의 우비를 찢듯 휘몰아쳤습니다. 저와 아버지 사이 흙탕물과 나뭇가지가 잽싸게 지나갔습니다. 손끝이 닿을 듯 말 듯 가까운 절망. 아버지! 아버지! 저는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물이 코로 입으로 들어와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목을 잡는 순간 아버지의 손톱이 제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통증이 살겠다는 몸부림의 유일한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따뜻했어요. 굳은 살로 거칠었지만 저를 붙잡는 그 힘은 세상에서 가장 간절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등을 밀어 올렸고 저는 두가의 진흙턱에 턱 걸렸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풀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소나기가 잠깐 느슨해졌습니다. 아버지! 뒤돌아보니 아버지는 물살에 휩쓸려 가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물살에 반 바퀴 휘말리더니 제게 마지막으로 몸을 던져 제 발목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발끝이 둑 위로 올라섰을 때 아버지는 물의 어둠 속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흙비에 젖은 강바람에 실려 제 가슴을 가르며 들어왔습니다. 울음인지 부름인지 모를 목소리, 그 목소리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함도, 걱정도, 아쉬움도 모두 담겨 있었어요. 저는 바닥을 긁었습니다. 손톱이 땅을 파고들 정도로 숨이 뜯겨 나가고 목이 타들어가고 제 안에 온 피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강물만 검게 흘러갔습니다. 사람 목숨을 붙잡는 일과 사람을 놓치는 일이 한 호흡 차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추워서가 아니라 공포와 죄책감 때문에 제가 아버지를 죽였어요. 제 꿈 때문에, 제 고집 때문에 그날 밤은 세상에서 가장 긴 밤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아버지를 찾았지만 물살이 너무 거세서 쉽게 찾을 수 없었어요. 사흘 뒤에야 아버지는 강 아래쪽 모래톱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차가운 시신이 된 아버지를 보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저는 장내 내내 잿빛 공기 속에서 폐가 눌리는 것처럼 숨을 헐떡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원망의 말씀도 안 하시고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계시기만 했어요. 조문객들이 수근거렸어요. 애가 말을 안 들어서 부모 속썩이더니 저런 자식 둬서 뭐해? 그 말들이 화살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조문 끝자락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돈 내가 썼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내 동생 폐렴 약값이 급해서 내 아버지가 그날 밤 소 한 마리를 팔았다. 내 실기비 내줄라 했는데 물이 차서 못 갔고 내 스케치북은
아버지가 품에 넣었다. 젖으면 안 된다고. 어머니는 주머니에서 젖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흰 봉투 안엔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들, 그리고 고무줄로 묶인 작은 메모지가 있었어요. 나영이 실기 이 강물촌만 내려가면 아침 첫 차로. 자, 나영아, 너는 가라. 내가 막아선 건 길이 아니라 물이다. 아버지 글씨는 삐뚤빼뚤해서 울음처럼 보였습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제 꿈을 응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장작더미 사이에 숨겨둔 통장도 나왔습니다. 파고, 명예 적금, 도합 120만 원. 그건 우리 집의 육체를 다 팔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소금을 지고 다니며 10원, 100원씩 모으신 아버지의 피와 땀이었어요. 아버지는 말 대신 평생 모은 땀 냄새를 저에게 쥐어주려 했던 겁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제 꿈을 반대하신 게 아니라 걱정하셨던 거구나. 돈이 없어서 고생할 제가 안쓰러우셨던 거구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모아주려고 하셨던 거구나. 저는 울부짖으며 마당 흙을 쥐고 머리칼을 쥐어뜯었습니다. 미움이 얼마나 쉽게 오해를 먹고 자라는지, 오해가 얼마나 빠르게 사람을 죽이는지 그날 저는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제 등뼈가 부러지는 듯한 통곡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내 동생 깨겠다. 저는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훌쩍였습니다. 어머니, 무릎은 한여름 녹물처럼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제가 아버지에게서 빼앗긴 마지막 체온 같아 덜덜 떨리게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아니다. 나영아, 내 아버지는 널 살리신 거다. 그게 부모 마음이야. 어머니의 말씀에 또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알아? 나영이 꿈 꼭 이뤄지게 해달라고 하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0날 뒤 저는 광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통장과 젖은 스케치북과 유서처럼 남겨진 메모를 들고 합격? 예, 했습니다. 실기시험 볼 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그릴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아버지가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 과정 내내 제 발목에 자잘한 상처들이 가렵게 아물었습니다. 물에 불어 해지던
손톱 주위에 살이 서서히 새 살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 새 살은 부끄러움으로, 미안함으로 인생을 두 손으로 붙잡겠다는 서약으로 돋아났습니다. 광주에서의 3년은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아버지의 희생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 방학 때마다 고향에 내려가 어머니를 뵙고 아버지 산소에 가서 그간의 일들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원하신 그림 계속 그리고 있어요. 산소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 바람이 불었어요. 아버지의 대답 같았습니다. 졸업 후에는 서울에서 디자인 일을 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장마철만 되면 어김없이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장마가 시작되면 저는 곡성암록 둔치로 갑니다. 강바람에 제 머리칼이 젖을 만큼 서 있다가 슬며시 입술을 다립니다. 흙비 냄새가 코를 찌르면 저는 어김없이 아버지의 손톱 자국을 떠올립니다. 살을 파고들어 저를 밀어 올리던 그 힘, 제가 미워해 마지 않던 그 손이 결국 제 생을 살아 올린 손이었습니다. 그 강에는 이제 다리가 새로 놓였어요. 튼튼한 콘크리트 다리가 더 이상 아무도 위험한 통나무를 건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그 옛날 자리를 찾아가 물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가 저를 구하시던 그 자리를 말이에요. 물은 여전히 흐르고 바람은 여전히 불고 흙비 냄새는 여전히 제 코끝을 찌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려요.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 덕분에 꿈도 이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했어요. 손자도 둘이나 생겼어요. 바람이 불면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잘했다. 고생했다. 제 딸아이가 10살 때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때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어요. 자식의 꿈을 응원하고 싶으면서도 현실이 걱정되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딸을 응원해 줬습니다. 그래, 그림 그려. 엄마가 도와줄게. 딸아이는 지금 미술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손자가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 산소에 가서 큰 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손자 생겼어요. 아버지 닮아서
손이 커요. 아버지처럼 단단하게 클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20살이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해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싶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지금 면소재지 작은 요양원에 계십니다. 정기휴가 때마다 찾아가면 어머니는 젖은 수건으로 제 손등을 문지르며 말합니다. 내 손이 아직도 따뜻하네. 내 아버지 손 같아. 그럴 때마다 저는 웃습니다. 다만 제 웃음은 오래전 장맛비의 맛을 닮아 있습니다. 어머니께는 아직도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그날 밤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했는지, 얼마나 못된 말을 했는지 어머니는 아실까요? 제가 평생 짊어지고 살 이 죄책감을 말이에요. 가끔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세요. 젊은 모습으로 소금자루를 메고 웃으며 서 계세요. 나영아, 잘 지내냐? 꿈 속에서 저는 아버지께 안겨서 한없이 웁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그때 제가 너무 어려서. 괜찮다. 다 이해한다. 너도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지. 꿈에서 깨면 베개가 젖어 있어요. 꿈인 줄 알면서도 아버지가 그리워서 계속 꿈을 꾸고 싶어집니다. 몇 년 전 제가 살던 암롱리 집터에 가봤어요. 집은 헐려서 없어지고 빈 터만 남아 있었어요. 마당에 있던 우물은 아직 그대로 있더군요. 어릴 때 그림 그리던 평상도 낡아서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지만 그대로 있었어요. 그 평상에 앉아서 옛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곳이기도 하고 제가 처음으로 그림에 빠져든 곳이기도 하거든요.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시다 저를 알아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나영이구나. 내 아버지 참 좋은 분이었다. 내가 그림 그리는 얘기만 나와도 눈이 반짝거리셨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또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는 제 꿈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하셨던 거네요. 다만 현실적인 걱정 때문에 표현을 못 하셨을 뿐이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말씀하셨어. 나영이 꿈 꼭 이루게 해달라고 말이야. 할머니의 말씀이 제 가슴을 저며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산소에 가서 밤을 새웠어요.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사랑이 때로는 걱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걸. 아버지의 반대가 사실은 제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이었다는 걸. 산바람이 솔솔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아버지가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자식을 키워보니 자식의 꿈을 응원하고 싶으면서도 현실의 벽이 걱정되는 그런 마음을 알겠어요. 이 사연을 라디오 앞에 놓습니다. 혹시 제 말이 누군가의 오래된 오해를 조금이라도 풀 수 있다면, 누군가의 미움이 미안함으로, 미안함이 용기로 넘어갈 수 있다면, 장마가 시작되어도 무너지지 않을 둑 하나가 그 마음 안에 쌓일 수 있다면, 그게 아버지의 굳은 살이 제게 남겨준 마지막 유산일 겁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때로 오해가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서 생기는 오해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그렇게 성급했을까 하는 후회들. 혹시 지금 부모님과 갈등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 번만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반대나 걱정 뒤에 숨어 있는 사랑을 찾아보세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분명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미안하다고 말씀드리세요. 저처럼 너무 늦기 전에 저는 여전히 냄새로 기억합니다. 흙빛 냄새, 젖은 소금자루의 온도, 그리고 물속으로 사라지며 제 발목을 밀어 올리던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손의 온도를, 그 손의 온기가 지금도 제 안에서 따뜻하게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